자꾸 연준의 기준금리 얘기하지 않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잡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장금리. 그게 여기에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푹하니 미국 경기 확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ROE가 왜 저럴까? 자본만 늘고 일본 요즘 보시면은 물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영원히 일본은 디플레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곤혹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상패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올해부터 해서 괜찮게 보냐 아니냐의 핵심적인 관건은 우리 윤지호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란 직원이 전 칭호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대표는 영원한 대표. 한 번 윤센이라고 회장님은- 하시죠. 뭐 네? 윤센, 그렇죠, 윤센이라고 하시죠. 사실 우리 윤지호 대표님은 이제 센터장님으로 더 그쵸. 사람들이 이제 입에 더 많이 붙어 있죠. 저도 그게 제일 편합니다. 리서치 센터장. 예. 그래서 윤센님, 아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퇴임하시고 나서 지금 투자 많이 늘리고 계시다고요. 제가 뭐 늘려봤자죠. 근데 이래도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네네네. 투자도 조금씩 하고 예. 또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좀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하고 싶은 일이 주식 사는 일. 그렇진 않아요. 무슨 제가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워졌으니까 네. 투자도 좀 그렇게 하고 또 읽고 싶은 책도 좀 읽고 글도 좀 더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과 자산이 많으셔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네.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고 좋은 시장이어서 그렇게 사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베팅을 할 때 예. 그 가장 적절한 방법은 내가 1,000만 원 거 시작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은 안정적 투자라고 100만 원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100만 원 갖고 옵션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네. 돈 번 돈을 갖고서는. 네네네. 그것처럼 결국 돈이 원금이 손실이 안 보면서 돈을 늘려가는 게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도 우리 녹화하는 이날도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출렁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식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트럼프의 한마디 그리고 뭐 로봇 뭐 엄청 신기술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 밑에서부터 갑자기 이마트 같은 회사가 막 올라오고 있고 아. 현대백화점도 올라오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좀 주변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이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싼 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싼 주식에 일단 유동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죠.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일단 작년부터 보였던 거는 국내 연기금들도 좀 주식을 산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면은 그런 저희 싸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는 기업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뭐 뛰어난 트레이딩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보지만 예.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매크로를 갖고서 우리가 조지 소로스처럼 무슨 영국의 파운드를 공격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매크로를 보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뭐가 있을까를 좀 뒤져보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 그렇죠. 미국 뭐 채권을 해도 미국채를 해야 되고 주식은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만 갔었죠. 네.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좀 돈이 나오는 시장이 된 거 아닐까요? 뭐 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이걸 어떻게 알았냐? 당신 그 말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이게 자기 힘겹게 끌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자기네가 다 무역 적자를 봐줘가지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해줬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가고 그렇죠. 재정 적자도 쌓이고 근데 트럼프는 나 이제 미국이 그런 자기네 편을 호구지도 않았겠어 이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당이 돈을 내 미국의
너희들 공장 세워 음.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 내기 싫어? 미국 와서 생산해. 그럼 봐줄게. 그렇죠. 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미국 유예하고. 요새 우크라이나도 봤잖아요. 아 미국이 무슨 큰 정의 뭐 그런 위선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야만적인 누가 어떤 학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본능에 충실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제가 갑자기 시작할 때 이발하려고 안 했다가 갑자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 별 됐는데 말씀은. 결국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희생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달러를 다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원화 자산도 관심이 가는 거고 저 인기 없던 위안화 자산도 사람들이 사는 거고 심지어 전쟁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먼저 가고 이게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장세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선택을 신중하게만 한다면 네. 사실 시장은 해볼 만한 시장이거든요. 어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세 자체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밀릴 때 팔고 좀 반등하면 좀 불안하고 그렇죠. 되게 사실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의 현재 특징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다 지금. 아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주말에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리서치 출신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발간된 걸 꾸준히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러니까 녹음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하나 투자증권에서 철강 에너지 썼던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트럼프가 계속 드릴 하잖아요.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네네네. 계속 시추 늘리겠다. 늘리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OCTG라고 그래서 그 관이 필요해요. 관. 그거를 수출하는 회사 중에 휴스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거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었는데 저번 일요일날 자료를 읽고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맨날 조선주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얘네가 제일 특징한 게 얘네 공장을 이미 미국에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관심 좀 갖겠네? 그렇죠. 그걸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어요. 네. 뭐 애널리스트가 그 방당 올라올 줄 알았겠어요. 근데 오늘 그 아까 이거 녹음하러 오고 있는데 휴스티리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길래 야 이런 건 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 20%가 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맞췄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싸져 있던 것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회사는 어떻죠? 그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조영주 회장이 지분을 샀잖아요. 샀죠. 어머니한테서. 그렇죠. 샀잖아요. 받은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통업계가 굉장히 재편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홈플러스도 저렇게 되고 그럼 선택이 괜찮겠네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달려졌던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마트 같은 것도 생각보다 실적 대비 괜찮네. 그 밸류도 싸져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싸져 있다고 다 팽개쳐 있었다면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방산업체들 다 좋지만 진짜 탄약이 이렇게 많이 소화됐다니까 뭐 풍산 같은 회사도 보는 사람들 생기는 거고 네네. 또 라이신도 있었죠. 라이신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라이신 같은 거를 이제 중국산 막아버리니까 한국 거 많이 팔린다 해서 예. 1월 달에 갑자기 미주발 라이신 수요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상 같은 회사가 뜨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냐면 라이신을 만드는데 왜 CJ 제일제당은 안 뜨지? 그건 중국의 공장 있잖아요. 아하. 제가 지금 제목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그쵸, 자유롭게 말하다 보니까 접하면서 느꼈던 게 디테일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끔 뭐 문자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친구들도 내가 주신 얘기 수숙하니까 뭐 얘기도 하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중한 선택이라는 거는 뭐 업종을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저렇게 담은 거예요. 선택만 신중하게 한다면 되게 기회가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 심지어 포스코 같은 회사도 올라오고 그건 또 어떨까요? 또 건설회사에서도 뭐 이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지금 시장인데 매크로 얘기하러 왔는데 다들 이런 거 좋아하실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력 원전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하는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 다 나와요. 여기서 뭐 세미나도 하신다고 방금 네네네,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서 애널리스트 자료 맨날 공부하면 뭐예요? 그 자료만 맨날 읽고 뭐 업종 세미나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을 해야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제가 뭐 4월호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신동아 이제 칼럼을 쓰는데 첫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그 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시간이 갖고는 못 한다는 거. 내가 판단 내린다는 거죠. 나의 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여기서 그 얘기 하는데 갑자기 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핵심은 예. 제목 그대로 장세는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선택만 신중하게 하면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선방하는 견고한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 주가가 아마 그래서 작년에는 뭐 다 국장 탈출은 진우승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국장에서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은 투자 전략 네.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스트레티지스트로 네. 오래 하셨었고 스트레티지스트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딱 장세를 분석을 하고 이때는 어떤 주식들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쓴 자료들을 보고 픽 그렇죠. 예, 하는 것들. 돈 투자하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선택이 중요한 최종적인 거니까. 거는 가는데 매크로가 근데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을 좀 말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뭐 이게 그림 하도 보니 지겨워하실 그림인데 저거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 출연하셨을 때 네. 박스권 하단이면 사고 상단이면 팔고 그 그렇죠. 이야기를 근데 24년에 하셨죠. 그렇죠. 박스권이 근데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서 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사면은 시간 지나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레벨 PBR로. 0.8배 가면 산다고 또 이게 한 0.9배 깨지면 네. 사놓으면 위기 때는 좀 많이 손해봤다가 돌았지만 최소한 2019년 이후만 놓고 봐도 0.9배 깨졌을 때 사면 본전은 챙기고 잃을 확률이 낮다. 잃지 않았죠. 100%였죠. 기다리면. 잃을 확률이 다 올라왔죠. 네. 사람들이 어디서 손실을 보는 거냐면 한 배 왔을 때나 과거에 우리 2021년에 1.3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지른 거죠. 네. 삼성전자 10만 원, 20만 원 간다고 지르고 막 음. 에코프로비온 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밸류라는 가늠자는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유리하게 선택을 하게 쓰는 거예요. 뭐 이 밸류가 뭐 맞냐 틀리냐 이게 다음 문제고. 근데 지금 현재 0.9배가 2,563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2,500이 깨질 수도 있고 정말 위기가 오면 좀 고생은 오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지나면 이 가격은 온다. 그럼 남은 거는 이 지수는 비싼 지수가 아니면 여기서는 어떤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네요. 그래서 뭐 오늘이 장 좀 올라와서 그렇고 그나마 급락하는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은 좀 하니까 네. 제가 해주신 말이 뭐 여기 지수 바닥이 얼마 이런 무의미한 말 하지 말고 일단은 3월 5일 수요일 저희가 오후 한 3시쯤 촬영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2,561 딱 말씀하신 그 0.9배. 그렇죠. 뭐 그 그 밑에는 구간이에요. 좋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해볼 만하다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이제 매크로한 걸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여기저기 했던 얘기인데 전체에 대한 생각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이거저거 네. 다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제가 썼던 책에서 가져온 건데 예. 이제 막 맨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막 미국이 맨날 막 좀 과거와 다르게 좀 무례하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과거에서 이런 적이 있었지 하고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일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1930년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공황 때요? 그렇죠. 막 이제 그때 뭐가냐면 그때 그 정강기 시대라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막 그 20년대 미국이 엄청 좋아져요. 네. 뭐 위대한 개츠피라고 그 소설 나오는데 네. 2025년이 그 1925년이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 RCA에서 라디오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혁신을 가져와서 미국이 그냥 독보적으로 좋아지고 뭐 포드가 자동차도 막 다 하고 자동하고. 그렇죠. 근데 당시 잘 보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유럽이 순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어요. 미국이 엄청 잘 산 게 되면서 공화당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하는데
공화당이 그러니까 참 미국이 채권국으로 그쵸 바뀐 거죠. 네, 원래 미국이 채무국이었어요. 채권국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시작은 이제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오늘 목도 아프고 하여튼 이거 와이즈 부스 하나 그럴까요? 드십시오. 예. 목이 이렇게 아, 칼칼해가지고. 요거 우리 저 비장의 무기인데 이거. 그래요? 게스트가 약간 지치실 것 같을 때 목이 부스트업 아파서는- 하시라고. 요- 요 위에 예. 그 정제 먼저 입에 넣으시고요. 그래요? 밑에 이게 하는 건가요? 이게 타이밍이 좋네. 와이즈 부스터. 이게 저희가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 드시면 저희 모델 되시는 거예요. 이거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닌데 좋은데요. 힘을 내게 했어요. 이게 눈 건강,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틈새 광고. 당황스럽죠. 저도 먹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하딩 대통령이 있었고 네, 하딩 콜리지 후보로 연결되는 공화당 집권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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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이 엄청 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고립주의를 택해. 미국 우선주의가 그 시대에. 우선주의, 고립주의. 그렇죠. 지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똑같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그때 생각하는 거야. 공화당이 그랬지 않냐. 그 정점을 치는 게 소위 후보 대통령 때. 네. 그 우리가 세금을 지금 보편관세 정책을 썼어요. 스무스 할립 관세법이라고 해서 스무트 할리. 예. 대공황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관세 엄청 높였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지금 이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1930년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때 미국이 저렇게 나왔고 결국은 대공황이 왔었고 그러니까 대공황의 뭐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긴 합니다만 네. 스무트 원리법 때문에 관세 이빨이 올리고 나서 그쵸. 서로 관세 전쟁하고 그 결과가 대공황 아니었느냐.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가 나왔고 2차 세계대전이 났잖아요. 배상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이러다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냥 느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진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돌아왔고. 단어 얼마나 많아요. 뭐 미국이 뭐, 막 땅을 뺏는다고 하고. 속을 쓰면 막 구라 쓰기 구라 풀기 시작하면 이거 갖고서 그냥 서로 그냥 그 역사에도 얘기해도 정치 얘기도 되고 뭐 온갖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역사가 있죠. 70년대가 있어요. 예. 70년대는 어땠냐면 그때도 공화당이네 공교롭게도 닉슨이 집권을 했는데 알다시피 닉슨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택했던 게 뭐냐면 환을 건드렸던 거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70년 닉슨 쇼크라는 게 금태환 중지로 알고 있지만 네. 그날 보편관세 10% 때렸거든요. 근데 그날 뭐가 달렸던 거냐면 그때는 보편관세를 때리면서 미국과 그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엄청 반발했지만 네. 결국 4개월 뒤에 관세 철회해요. 환율을 자기네 환율로 강세로 바꿨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네, 네, 네. 무역 적자를 줄이는 구조로 갔잖아요. 지금과 비슷한 면이 또 있죠. 제 말은 결론이 뭐냐. 30년대와도 같지 않고 네. 71년 닉슨 쇼크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역사에서 배우는 비슷한 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라임. 운율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좀 라임이 사람이. 운율이 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순간 굉장히 갈등 격화되는구나. 우리가 30년대 배운 거예요. 근데 70년 1년에 우리가 배운 거 닉슨한테 배운 거는 결국 미국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썼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다들 시장이 출렁이니까 미국이 출렁이니까 트럼프가 협상 카드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협상 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저게 자꾸 수단인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 목적인가? 아닌데 수단이라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계속. 그럼 여기에는 뭘 갖고 보는 거냐면 실익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실익. 그러면 이 그림이에요. 30년대에는 예. 관세랑 뭐 여러 가지 세금 합친 그 세제 항목이 있어요. 네. 특별세라고. 그게 한 30%였어요. 지금은 2.8%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걷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거기서 올린다고 한들. 그렇죠. 예. 관세는 뭐냐면 너희들 관세 내기 싫어? 미국 와서 공장 줘. 선택의 여지는 그쵸? 주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캐나다, 멕시코도 제일 무섭게 다루잖아요. 얘들 중국과 관계 끊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뭐 네.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도 뭐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우 저 뭐 저렇게 저럴 수가 있죠. 저도 좋아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갈까? 여기서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음.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아우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권하고서 첫 100일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100일간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예, 예, 예. 오늘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힘 있을 때 밀어붙여야 예, 되니까. 의회에서 이제 막 민주당 앞에 두고서 너희들 내가 왕이야 막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00일을 되는 게 한 4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100일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것들이 나와야 돼요. 오. 그렇다면 3월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기 궁금한 건 이거 하나잖아요. 네네. 파고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 역시 결국은 벼랑끝저수처럼 보이지만 어느 어떤 먼 정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이냐? 그럼 관세로 본다면 4월 2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짜가 이제 스케줄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트럼프 일기가 100일 되는 게 4월 30일이면 2분기 말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좀 막 이렇게 했지만 이게 파고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분기 말이요, 2분기 말이. 2분기까지 가겠죠. 4월 말에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2, 3 그때까지 일 어떤 그렇죠. 100일이 끝나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파고를 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다시 돌아가서 네. 한국은 그러면 아하. 한국은 괜찮을 거라는 거죠. 미국이 빠질 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고 예. 미국이 버텨주다 좀 조정을 받고 돌아서 주면 한국은 한국 주식은 올해는 왜 그러지? 좀 이런 느낌이 2025년에 좀 제가 기대하는, 제가 바라는 모습이겠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중언부언 했는데 30년대와 다르다면 지금의 카드는 결국 70년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다. 협상의 핵심은 결국은 적자 부분 중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을 거고 계속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미국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아니 다른 나라가 무역을 막 해야 되니까 미국이 적자를 봐주는 거죠. 그래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상적자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 약화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엔화부터 건드리는 것 같고 요즘 원화도 이러다가 이제 1,500원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1,400원이 툭 하니 깨고 내려가면 원화 강세로. 그렇죠. 엄청난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가면 그때 지수는 여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 질문 이제부터 또 드려봐야겠네요. 달러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역 네. 적자 해소를 위해서라도 적자 폭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약세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흐름들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엔화를 건드리고 원화를 건드린다는 건 엔화와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화 그러면 건드리면 엔화를 건드리겠죠. 예. 어떤 거 먼저? 엔화를 압박하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아시아 통화들 좀 이제 비슷하게 가니까 예.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자산이 또 매력적으로 이제 뭔가 시각이 바뀌는 그런 네. 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싼 주식에 대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연기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네. 전체도 아닙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2025년 들어서 한 2달 동안은 좀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흐름이 좀 달라질 여지는 생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을 보는 거죠. 결국은 어떤 분들은 공매도 재개되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도 얘기하지만 네. 이건 이렇게 보는 사람의 시각일 뿐이고 어느 때보다 그래도 그러니까 달러 일변도의 시장은 아니랄까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다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식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국 증시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생긴다는 것도 변화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장 좀 미국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 증시도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매크로 환경에 큰 흐름으로는 변화가 생겼다 보고 있고요. 아하. 사실 그렇게 아까 이제
문퉁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패러독스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네. 이게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로. 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뭐 오케이. 관세와 감세와 이민자 추방이랑 규제 완화는 다 물가 압박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가 압박이 가져온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원치 않는 방향. 그렇죠. 지금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뭐예요? 베센트가 계속 얘기하지만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겠다. 무역에서도 적자 폭을 줄여야 되고 재정 적자도 줄여야 되고 성장도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물가가 올라오는 순간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물거품 되는 거죠. 여기서 재정 적자 부분을 좀 얘기하면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의회 예산구에서 나온 거니까요. 예. 이게 거의 데이터 가져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3% 내로 줄이겠다고 지금 베센트는 얘기했는데 엄청 줄여야 되는 건데. 줄이려면 방법이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이자를 어떻게 줄이죠? 부채를 줄여야죠.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는 예. 금리가 이대로 이게 왜 이렇게 프로젝션이 이렇게 계속 적자가 커지는 걸로 나오는 거냐면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떨어뜨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10년 금리 찾겠다가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를 음모론자들은 경기를 망가뜨려서라도 금리를 내칠 거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는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용이 날 것이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예. 거의 카더라 수준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10년 국채를 사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사게끔 규제 완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네 이자본 갖고 이만큼 사게 해줄게 레버리지로 이렇게 해주면 국채를 사겠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무역을 흑자 보고 있는 나라들한테 너희들 우리 국채 사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많이. 그래서 그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의 베센트는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준의 기준금리 얘기하지 않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잡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금리를. 네네네. 그게 여기에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미국에다 공장 지어주는 거 아니면 뭐 어디 뭐 가스 개발하는 거 뭐 같이 공동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좀 보고 있는데 미국채 좀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 하면은 이제 방위 분담 온갖 얘기 협박을 하겠죠 이제. 미국은 아까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퍼주지 않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채를 사더라도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 평가 이익은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원화가 또 강세로 가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중국이 저항한 예를 들어 가장 큰 게 중국이 최근에 미국채 수요를 언제 사질 않았잖아요. 예. 중국과 만약에 지은 그림은 소위 중국과 답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트럼프 보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동맹. 그렇죠. 그렇죠. 유럽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중국과 나중에 약간 타협할 수도 있겠죠.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지금 뭐 러시아 손을 잡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뭐 쉽겠나 싶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도 G1, G2 간의 갈등이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러시아가 뭐 되게 큰 나라인 줄 아는데 땅만 크죠. GDP로 하면 우리나라랑 별 차이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파트너로서 가장 지금 미국이 상대해야 되는 건 중국과의 어떤 관계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언젠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 미국은 맨날 보여드린 그림 계속 보여드려서 그런데 주가만 너무 올랐어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제에 비해서 미국의 GDP 차지하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서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버핏 지수라고 하네. 그거 꺼내는 사람도 없죠. 얘는 이제 안 보죠 지금.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는 게 시총이 미국의 그렇죠. GDP보다 2배인가요? 그렇죠. 얼마 이상 높아지면 거품이다 이랬던 건데. 이거에 내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니 미국 기업이 세계 기업이지 미국과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뭐 다음 그림은 어떨까요 그러면? 근데 미국도 경기를 딱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선행지수 내려와 있고 동행지수가 안 내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하니
미국 경기 확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푹. 갑자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도 지금 하는 거죠. 예. 올 연말쯤에.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만약 올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이 훅한 이제 음영 처리한 게 NBA의 경기 침체 기간을 예. 표시한 건데 갑자기 갈 수도 있겠죠. 음. 이대로 컨트롤 못하면. 그래서 트럼프 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트럼프 리세션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배경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미국이 불안불안하니까. 또 최근에 뭐 제조업 지표나 아니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조금씩 이제 좀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미국 주가 이게 지금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 주가는 이렇게 고공권에 유지해 줄 만한 체력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원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또 경기에 비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이게 꺾여 내려오겠죠. 아.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이게 뭐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는 실제 나온 게 실제보다 좀 안 나왔다는 거.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좀 그쵸. 안 나오고 있다. 잘 나오면 위로 가고 이러는데 예. 좀 좋아지다가 또 훅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지표 어. 발표하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부진해지고 있죠. 최근에 증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컨센서스보다 말씀했지만 데이터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우리야 원래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독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굳이 한 대 뼈를 아니, 때리고 가시려고. 우리도 안 좋았고 독일도 안 좋았고 음. 중국도 뭐 중국 그죠. 망한다 얘기 뭐 나왔는데 기대치도 없고. 어느 날부터 주가는 거기는 다 돌고 있고 그렇죠. 미국은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주가가 위에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변동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길게 보면 굳이 매크로를 쓴다면 불황일 때 주식을 사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호황의 끝에 잘못 걸리면 머리 아픈 거지만 불황은 하반기 근처 사면 언젠가 끝을 맞고 돌아쓰는 거죠. 뭐 불황이 뭐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게 사이클로 보는 건데 이 같은 미국 경제 지표는 뭔가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이게 제일 고민인데 네, 일회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이게 전망치예요. 미국 소비가 툭하니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이죠. 그쵸. 업데이트 해갖고 온 거야.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온다고 제가 어제 이거 한 건데 하여튼 내구재 같은 게 확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자체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소비가 급감하면 나머지 상품들도 다 안 되는 거니까 네.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 미국의 어떤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약간 좀 그럼요. 긴가민가 좀 불안해한다는 거죠. 안 불안해 하겠어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래서 미국은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멀티플 보면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네. S&P 500은 옛날부터 아주 쌀 때 되면 한 15배 사면 제일 좋은데 뭐 주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한 20배 넘어가면 2배 이 정도 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작년 11월에 22.7배였어요. 그리고 더 가긴 했지만 네. 역시 이번에도 결국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부담스럽다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변동성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단기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국면이에요. 음. 미국 증시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겁이 나지 않을까요? 떨어져서 잃는 게 아니라 변동성만 커져도 잃을 수 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도에 휩쓸려 사람이 죽는 거지. 바다에서 파도가 크면 네. 허우적거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사실 깊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 파도가 쳐서 죽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쵸. 가만히 떠 있어만 돼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는 약간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즐길 수 있겠지만 초기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좀 겁이 난다. 왜냐하면 좀 걱정되는 게 그래도 서점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빼놓고 있는 책들이 다 미국 주식자 책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증권사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다 몰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국장 얘기하면은 네. 반응 너무 안 좋아요. 막 국장 세일즈 하러 나왔다. 누가 국장 저도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목도 아프니까 네. 말씀드리면 그게 되게 더 확신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가장 제가 경험치로 많이 말하는 거. 예. 최근에 이제
편하게 주식 얘기하면서 뭐 주위에 뭐 아들이랑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둘째가 네네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면 뭐 이런 물어보면 내가 항상 명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대 시장을 앞서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장에 취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정말 그건 변함없이.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이 들어갔을 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연초에 이제 내수를 놓고서 이제 우리나라 내수 다 망해 뉴스만 보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우리나라에 내수주가 있었나요? 예. 그렇죠. 제가 그때 다 잊혀져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목을 고르다가 이마트라는 종목을 찾았어요. 이미 좀 올라갔으니까. 거기는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그쵸. 습이었던 늪이었죠 작년까지는. 예.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것들. 예. 근데 제가 어떤 구두 테스트를 해봤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려보고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 내수주는 안 합니다. 한국의 내수는 이제 의심났으니까. 끝났다. 제가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에서 보면 사람들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국 주식은 뭐 100년에 걸쳐서 올렸다. 근데 모든 주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 얘기를 하다 보는데 밸류 싼 게 올해는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부터 들으시는 분도 오해하실까봐 밸류가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밸류가 싼데 뭔가 변화하는 요인이 생길 때 매크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이 일단 제일 좋은 게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많고 좋은 나라인데 좋은 주식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쁜 기업 하자는 게 아니라 덜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우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과도한 쏠림인데 뭐 여기선 자주 얘기했으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과도한 쏠림. 그렇죠. 너무 쏠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좀 볼 수 있는 게 가끔 보여드렸는데 네. 일단 저렇게 왜 쏠렸냐면 AI가 시대가 오죠. 네. 오고 있고. 네. 그랬더니 다들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서 선점해야 되니까 여기 뒤처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투자만큼 돈을 벌 수 있냐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니 이만큼 엄청나게 뭐 서버를 증설했는데 그렇게 안 들여도 되면 어떡할 거예요? 딥시크 때문에. 그게 그런 의구심을 가져온 거죠. 물론 뭐 딥시크 자체도 뭐 투자금이 그게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축소됐다 말은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많은 캐펙스를 때려 부어 넣고 유료화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에는 막 어느 전자제품은 부품이 이만큼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부품이 확 줄어든 상태로 가지 않았어요? 혁신이라는 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캐펙스를 이만큼 썼는데 이걸 돈을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반대로 지금 큰 트렌드 중에 하나 잡힌 게 뭐냐면 KPS 투자를 적게 해도 계속 그 서비스는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서비스 영역에 있는 회사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 이제 관련된 것들 기업들이 좀 많이들 나오는 편인데 네네네. 당장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 하드웨어를 당장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뭐 노트북도 바꿀 거고 스마트폰도 다 바꿀 거고 그 시장이 1년 안에 오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쌀 때 사놓으면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당장은 뭐 많이들 이제 부상했지만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시장에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도 게임 회사임에도 AI 쪽에 많이 접목이 돼 있고 네. 뭐 그 최근에 그 자료들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데이터를 아까 제가 이제 약간 하나 더 들여다 보시라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고 빅테크가 힘들어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 다른 데가 뭐가 있지 시장으로 보면 중국 주식을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보고서 중국의 테크 기업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테크가 안 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엔비디아만 보는 사람은 그랬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이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떡하죠? 목소리가 오늘 너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지금? 전혀 안 좋은 티가 안 나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결론 뭐 이렇게 장환히 말씀드렸는데 자주 보여드리는데 제가 장기 데이터의 시기열에서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실러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러의 P라는 게 있어요. 장기 EPS를 갖고 사는 거. 그거 비교해서 보면 작년 12월에 CAP가 37.9배였어요. 38배. 그 어떤 의미죠? 엄청 비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회기선이란 게 뭐냐면 이 두 XY 변수의 좀 상관돈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미국 주식은. 네네. 지금은 이렇게 빠졌는데 여하튼 작년 말부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평균선을 너무 벗어났다. 그렇죠. 어. 그러면 지금 뭐냐? 그래서 2025년의 결론은 아까 이제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예. 위너와 루저가 역전되는 시장이 시작된 거예요. 어. 좀부터. 그러니까 이 역전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은 네. 중간은 가요. 중간이 간다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 커질 때 막 휘둘리지 않으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네네. 내가 좀 그 깊지 않은 물에서 수영하면서 적당히 즐길 수가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근데 저 변동성이 심한 파도가 강한 곳에 들어가면 되게 위험한 시장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식들 선도하는 기업들은 파도의 높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헤엄치기 쉬운 시장에서 하라. 그럼요. 예. 깊이가 음. 빠져 죽지 않을 만한 그런 발이 닿는. 그렇죠. 안전판이 있는 것들. 약간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시장. 그렇죠.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뭐 그거는 뭐 딱 봐도 뭐 이건 내가 파도가 와도 난 여기서 그런 수준의 그 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런데 네.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위너와 루저가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루저는 올라도 어느 정도까지이고 네. 제 가치 오면 팔아야 되는 거고 네. 위너는 조정을 받더라도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건 제 주관적 생각. 네네네. 어차피 이제 뭐 자유인인데 막 말할 테니까. 네. 다 그 말하죠. 예.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저희 그 시간 라인을 내가 어떻게 가져온지 알 수가 없고 예. 우리가 반보합의 변화를 추적하란 말을 했잖아 피터 린치가. 피터 린치가 굉장히 장기 투자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반보합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너 루저가 역전되는데 이 루저가 상당히 오래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위너가 루저가 되는 구간의 겸비가 제일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너가 계속 위너가 되는 시장에서 위너를 해야 되는 건데 아하. 위너가 어느 날 위너가 안 되는 시장에 오면은 저 위너가 루저로 가나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우리 한번 반문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불과 2년 전에 소위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배터리 회사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었어요? 끝없이 성장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때는 위너가 그거 잘못된 그때 위너였으니까 그때 위너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루저로 바뀌었잖아요. 루저가 아니라 퇴출될 기업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극단적인 걸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미국에도 그런 기업이 많아요. 미국의 지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특히 되게 조심스러운 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오는데 커버드 콜 ETF 같은 것들도 정말 쉽게들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구조를 저도 좀 이해를 하니까 막 그렇게 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공짜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맨 먼저 미국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러면 내가 올해를 바라봤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루저를 하는 시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저한테 미국 1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랬습니다 하면 뭐 그런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올해는 부진했던 것들이 올라오는데 제일 대단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홍콩 시장이 제일 좋고 독일이 좋고 프랑스가 좋고 저거 있고 코스피 있고 미국 이쪽에 내려와 있죠. 네. 완전히 X자로. 저 이게 위너 루저 약간데 그래서 니케이가 빠지니까 어느 날 누가 니케이 빠지면 엔켈이 척산이어서 빠지는 제가 실내 겪은 거예요. 메신저가 딱 날라온 거예요. 네네네네. 그냥 미국 일본 주식 같이 빠지니까 뭐 일본이 무너지면 뭐 그런데 일본은 작년 위너였던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저 루저였던 홍콩이라든가 항생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경기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네. 중국은 밑에서 돌고 나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 증시를. 근데 밑에서 돌고 있고 도는 걸 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은 꺾이기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국은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옆으로 버텨주지 않을까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어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제조업. 그렇죠.
근데 제조는 근데 신규 주문이 확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고민은 딱 하나예요. 결국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는 예상 범주를 벗어날까봐 걱정은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아니라고 보지만 뭐 침체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죠. 뜨거운 시장에서 조금만 식어도 근데 미국이 원래 과거에 경기 침체 올 때요. 네. 침체가 확 차고 져요. 급속 냉동. 그렇죠. 지나가서 보면 아씨 왜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이 대표님은 그러면 미국이나 경기 침체 올 때 올 것 같아서 온 적 있어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갑자기 이렇게 된대 하다가 그럼 우리나라도 경기 벗어날 때요. 네. 이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경기도 조금은 낮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경기 온도 차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게 중국과 미국이 다르고 한국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버텨주다가 올 경기가 좀 돌아서는 기거를 기대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야 미국이 저런데 미국이 완전 부러져서 소비가 완전 망가지면 이게 안 되는 거고 한국 증시. 네네네. 그렇지만 안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확 망가지면은 그쵸. 우리 수출도 안 덩달아 안 되니까. 좋을 거고. 아까 제가 맨 먼저 그 미국, 일본, 미국 소비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좀 찝찝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또 들여다 보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소비가 뭐 경고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뭐 이민자들도 막 추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소비도 줄어들 거고. 여하튼 근데 한국은 이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확률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미국 경제가 뭐 빠르게 악화된다라기보다는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미국 경제는 뭐 이렇게 막 급속 냉동까지는 안 가야 우리 수출도 좀 나아질 수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우리 미국 증시도 좀 경기가 좋을 수 있다.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예. 저렇게 협박을 해야 되니까 예. 다 미국 가서 공장 질 거고 투자하니까. 그럼 그 돈이 들어가서 부양책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안 하는 거지 남의 돈을 다 들어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민 와서 시민권 받고 돈 주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민자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 돈 없는 이민이 문제다. 나가고 이거고. 예. 로마 시민권을 파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 미국 게르만조가 제국의 그때 네. 죄송합니다. 어이, 뭐 그런 거 비슷한 네, 것처럼 중요한 와이즈 부스터를. 죄송합니다. 아니 별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자꾸 이 저 말 저 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루저 말씀드리는 게 너무 관심이 없어요 루저들에. 저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루저죠 진짜. 루저 종목들이 괜찮은데 제가 어디서 이제 약간 이렇게 강의를 한 다음에 예.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해서 저 그런 데서 종목 얘기하다가 잘못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현대건설 그 여기 들으시면 또 들으실 수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얘기를 했더니 백화점은요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죠 진짜. 아무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1년에 투자를 해서 한 20-30%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괜찮은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꼭 100% 10배 나야지 좋은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잃지 않고. 내가 은행 이자 이상은 나오는 투자가 있다면 기대 수익이라는 게 제가 놀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배 가는 그거 10배 간다고 알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밑에는 제한적인데 위는 30, 40, 50%가 보이는 종목들이 널려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느낌이었죠. 네. 근데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한국 증시예요 이게. 보시면 예. 그냥 밸류가 좀 혼자 유독 싸잖아요 지금. 지금 저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연도별로 이제 같은 농기서 PER을 보는 거죠. 네네네. 우리 내려왔잖아요 한국은. 맨 오른쪽이 한국인. 예, 여기 코스피. 예. 모든 나라가 다 돌아섰는데 중국도 이랬는데. 저 이유도 있어요. 예.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뭐 엄청난데. 전자 빼고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모든 그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낮이는 그 그로스가 있는 기업들인데 어떻게든지 그런 기업들인데 밸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싼 기업이겠죠. 이해가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돌아서고 있는데 밸류가 유독 싸져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 좀 약간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서 밸류 할인이 너무 깊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거보다 유독 더 심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 찾아서 하시면 된다고. 어떻게 찾냐? 저는 그냥 자료들 많이 봐요. 자료는 뭐 애널리스트가 얘가 뭐 이 친구가 뭐 얼마에서 얼마 본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밸류랑 데이터를 보는 거죠. 보다 보면 아까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게 1월에 수출이 완전히 증가율이 팍 부러졌었잖아요. 네. 연초 수출이 좀 안 좋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런 기저 때문에 확 망가졌기 때문에 거래 그 실제 생산일이 줄어가지고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2월부터 좀 돌아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일시적일 수라 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PBR의 흐름과 증가율 흐름은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비슷하죠. 저게 코스피의 PBR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그럼 바닥치고 돌아서는 상황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증가율로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야 이게 우리 시장이 그래도 0.9배만 회복되면 0.9배가 2,707인데 뭐 그 정도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0.9배요? 0.9 그러니까 93배, 95배 정도가 2,707이고요. 아. 0.9배가 아까 말했던 2,500.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서려면 고민이 이제 여기서 반문이 들어오는 거죠. 야, 근데 저게 PBR이 뭐가 중요해. ROE가 돌아야 되는데 ROE가 우리 형편없잖아. 그쵸. 이게 이제 고민이야. 우리나라는 ROE가 왜 저럴까? 그냥 자본만 늘고 받아가는 게 없잖아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을 늘리든지 자본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주주가 가져갈 리턴이 줄어드니까 ROE가 저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ROE를 돌리는 방법이 기업이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자에 계속 나오는 게 요새 분모액이 나오는 거예요. 주주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올해부터 해서 괜찮게 보냐 아니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관건은 이 방향이 나오냐에 달려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싼 건 작년에도 쌌는데 올해 좀 기대되는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당장 뭐 3법 개정이 된다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결국은 여건 야건 투자자건 비투자자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주 환원 많이 해야 한다. 뭐 상법의 어떤 개정은 쉽지 않으면 다른 배당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일본이 엄청나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렇죠. 일본이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안 됐었는데 결국 거버넌스 개선되면서 확 증시가 레벨업 됐어요. 기업의 힘으로 주주 환원의 힘. 우리가 워렌 버핏 좋아하는데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 계속 투자했던 시장을 보면 엄청 딱 이 시점이었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저는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의 상당수가 저는 행동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이제 다르잖아요. 배당락하는 날들도 다르고 배당 받는 일정도 다르고. 그렇죠. 배당이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어쩌면 판단에 상당히 개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결국은 여러 가지 가치가 싼 주식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싼 거야? 싼 이유에 대해서 소위 거버너 이슈를 제기하게 돼. 거버너라는 게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잘못 번역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거버너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구조. 구조.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거버너 지배구조가 아니라 뭐 여기가 무슨 뭐 왕이에요. 뭐 지배하고 그래요.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이익이 반영되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도 보면 제가 이제 대기업 집단보다 제가 그런 사례를 최근에 봐서 그러는데 대기업 집단은 그래도 주위에 보는 눈이라도 있는데 그렇죠. 중견기업은 거의 가족 기업들이거든요. 별 견제 감시도 안 받고. 그렇죠. 막 거의 근데 저는 그런 기업들의 오너 일가들이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상패한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자진 상패.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알아서 주식 자본이 줄지 않을까요? 우리 전반적으로 분모가 줄어드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은 퇴출시켜야겠죠.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굉장히 히트쳤던 기업도 유상증자 못하게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지점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방향이 이걸 갈 거라는 거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증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돈을 막 모르는 사람 이렇게 등쳐가면서 증자를 계속 해댈 수가 있었는데 좀비 기업들도 이제는 그걸 또 감독 당국이 꼼꼼하게 보고 이 증자가 왜 필요해? 소명을 해봐. 아니 다시 소명해봐. 아니 다시 소명해보라고 하니까 저희 증자 안 할게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수페타시스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그거는 오너 일가가 문제였죠.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나라 그 거버너들 이슈들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쵸. 물론 행동주의자들이 다 선은 아니에요. 행동주의자들은 그 자본을 갖고서 어쩌면 되게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기 거죠. 자본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가속되면 소위 주주 가치는 회복되는 거죠. 함부로 차별된 저희 지배주주들의 주식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너 가치가 우선될 수는 없는 시장이 오는 거죠. 이제 슬슬. 그 시장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 게 네. 정권도 필요 없었고 재정도 상관없었고 그냥 성공 사례가 자본시장 돌려가지고 성공했다. 일본 요즘 보시면은 물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금리 올리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영원히 일본은 저 디플레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이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저런 출발점이 사실은 이런 재정 투입 갖고 했던 게 아니라 거버넌스 개선이 있었다. 재정 투입으로 안 되던 걸 거버넌스 개선으로 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도 올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은근히 기업들 공격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가끔 그 뭐 이제 제가 여의도에 떠났지만 가끔 여의도 계신 분들 연락 오면 앞으로 액티브 시장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일하게 행동주의자가 되세요. 그 말이에요. 연합해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 몇 년 내에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공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인 거죠. 그렇죠?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주식회사로서 이제 상장까지 해놓고 그게 항상 또 그 창업가 집안의 것인 줄만 아시는 분들 해서 보면은 행동주의자들 혹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주주 서한 보내고 아니면 주주 제한하고 하는 거를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식회사를 주주들이 함께 좀 행동을 해서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법상의 이사 충실 의무 조항 얘기가 나온 게 어쩌면 그런 중견기업들이 가족 회사처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충성을 다 바쳐서 거의 뭐 일종의 마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제대로 주주가치 대우를 받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는데 정말 그런 게 많거든요. 정말 많죠. 저도 너무 많이 받고 30년 이상 월급 받아만 살았기 때문에 그 금융보다 그런 크지 않은 회사들이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중견기업.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들이 다 지배한다 보면 되고요. 그렇죠. 가족은 물론 뭐 사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경력을 보면 전혀 해당이 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주 눈 무서워야 되는데 그런 기업. 만약 내가 정성분석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중견기업 중에 너무 밸류가 싼 게 있는데 그 이사회 구성 보셔가지고 그런 거 보이면 안 돼요. 다 돈을 빼돌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싼 이유가 그쵸?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거버넌스 개선 또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또 그 기업들은 또 어찌 될지 모르니 그때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이 또 펼쳐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결국 싼 건 알겠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사주겠냐는 거예요. 외국인이 안 사줬으니까. 한국 매력 없다. 근데 저는 좀 기대하는 거는 하여튼 첫째는 원화가 여기서 좀 1,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과거에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누적으로 사 들어갔다는 건 반복돼서 나왔던 현상이니까 이번에도 그걸 또 기대해보자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재개. 사실 각 증권사의 자료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유심히 다 읽어봤어요. 네네네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관계가 딱 있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길었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화랑인 동안에 우리는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거의
대표 주식들이 소외되어 있었거든. 외국인들의 롱텀 펀드들은 그래도 내가 나갈 때 쇼트 칠 수 있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최근에 좀 뭐 주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지만 좀 의미 있던 사건으로 보는 게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전자가 삼성생명과 화재 블록이 네. 돌았잖아요. 사실 그날 되게 저는 좀 의미 있다 봤던 게 그날 블록이 54,900원인가 돌아왔는데 할인율이 삼성생명과 그쵸.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서 블록딜로 매각할 때 그때 할인율이 한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음. 물론 그 뒤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55,000원 정도의 주가일 때 해외 이제 정확하게 뭐 그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해외 장기 펀드들이 받아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구프 펀드들이. 장기 펀드 입장에서는 전자 뭐 저 모양이지만 55,000원 정도면 내가 받아 넣어도 되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자만 그렇겠어요. 주변에 이제 여러 대표주 뭐 포스코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현대건설도 그런 종목들이 이미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매도 제거되고 원화가 좀 강해지는 흐름이 가속화되면 네. 그때는 위너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더 들어오겠죠. 저 루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이야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요새 가장 안 좋아하시는 말인 건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오르고 비싸진 업종의 탑픽은 좀 피하자는 거예요. 신규 매수자는. 오히려 요 밑에 있는 것들. 제가 제일 안 좋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섹터가 뭔지 아세요? 최악으로 말하는 게 어떤 두 거요? 가지가 있어요. 현재 철강이랑 화학이에요. 아하. 여기는 철강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 한국은 이제 철강 사업이 없어질 거다. 이제 화학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도 종목이 의외로 견고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서 많이 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덜 반영된 것 중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는 네네네. 실적도 나쁘지 않으면서 밸류 매력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괜찮아서 이쪽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금융주로 본다면 사실 금융주가 아까 가버너 네. 이슈가 부상되면 될수록 좀 증권주들 중에서 그런 가능한 기업들 그렇죠. 윗단의 기업들 중소형 증권주 말고 이런 쪽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 사실 여기서 이 섹터 하나하나 갖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뭐 끝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주주서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좋아하는 건데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저 이제 주주서한이 뭐 항상 인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딱 와닿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트럼프 어떻게 할 줄 아시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주식시장의 단기적 우려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미래가 예측하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이걸 매수,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아주 확실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은 사볼만 하다. 주주서한을 빗대서 뭐 저는 이 문장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주주서한 문장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이슈 때문에 이 문제 예측 가능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안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서 예측 가능한 우량 기업의 기준은 지금은 저는 루저 중에서 그래도 올해는 숫자가 돌아서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로저가 아니라 그렇죠. 루저가 돼서 없어지는 회사 2차 전지에서도 완전히 없어지는 회사도 나오니까 얘를 딱 2차 전지 말해서 죄송한데 워낙 뭐 뇌리에 깊게 박힌 섹터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들으신 말씀은 장세는 감정적일 텐데 선택만 신중하게 하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설득이 됐습니다. 예. 역시 우리 윤쌤님. 보여주신 생각.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 제가 적은 건데 너무 감정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막 오늘은 뭐 트럼프 한마디 하면 폭락.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뭘 하겠냐면 요새 움직여서 못 샀던데 좀 다시 좀 주춤해졌다면 그런 것들 골랐다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장 아닐까 앞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윤쌤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클리어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있으실 텐데 와이스트리트도 좀 자주 와주십시오.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에서 또 YG 클럽에 또 좀 세미나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데 들으실까요? 별 얘기가 없는데. 또 다른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막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그쵸. 이야기도 좋고 책 이야기야. 투자 철학도 좋고 방식도 좋고 전략도 그쵸. 좋고 다 좋습니다.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저 같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일단 자료를 많이 보시고 네. 제발 책을 사시면 네. 이렇게 제가 만약 이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정말 자주 오랫동안 여러 번 본 책은 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챕터, 그러니까 이제 독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었던 것도 보시고 또 제가 추천사 썼던 책인데 천장팅의 투자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차트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건 너무 마바라 책 같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책의 기준은 현학적인 책이 좋은 게 아니라 진솔하게 쓴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이 하워드 막스 투자에 대한 생각하고 천장팅의 주식 투자의 지혜 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저 Y3에서 이미 했다라는 거. 다뤘다. 그래요? 누가 다뤘죠? 하워드 막스 책은 제가 직접 했고요. 네. 천장팅 책은 누구랑 했더라? 아, 홍진채 대표랑 했던가? 아, 내가 했습니다. 홍지 대표도 잘 좋아할 거예요. 아, 그냥 이 Y3에는 진짜 야, 좋은 콘텐츠 다 있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이렇게 컨텐츠 드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시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그쵸, 게 그쵸. 책이라는 게 우리가 하워드 막스 얘기하셨으니까 2차적 사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차적 사고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겠죠.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2차적 사고라는 걸 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잃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연습이 예를 들어서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수혜주가 조선주라고 얘기 막 하고 있을 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늘리기에 가장 좋은 게 막 그때 유행하는 막 뭘 정리해 놓은 책 말고 뭐 기법책 말고 그냥 자신의 경험을 좀 녹여낸 책들이 좀 있어요. 번역된 책들 중에. 네.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읽고 또 읽고 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저는 하워드 막스 책은 참 여러 명이랑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뭐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고민이 막 시장이 잘 안 풀리고 고민되면 하워드 막스의 어느 부분 좀 읽어봐라. 그거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책을 읽으면서 각자가 읽은 거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져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게 쌓여가면 어떤 활자를 보고서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정교함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제가 자유인이 된 것도 자꾸 자유인 말 표현을 드리지만 제일 최근 고민하는 게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제가 막 오늘 막 누가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하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까 서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매일 뭘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굳이 할 수 있다면 책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하여튼 요즘 그런 고민도 좀 있지만 하여튼 좋은 거는 전보다는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자료를 읽을 수 있다. 그거는 참 좋은 거. 여기서 특히 애널리스트들 많이 소개해 주신다니까 그거 고맙고. 예. 해서 그거는 이제 책 이야기가 됐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윤세님과 와이스트릿이 와이즈 클럽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자 이렇게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그거 제가 되면은 진짜 제가 그럴 능력은 잘 안 되고. 하여튼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